네. 그러면 이번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그 위기의 징조 중에 하나가 네. 살 사람은 다 샀고 사지 않아도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사는 영끌이니 비투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주택 구입을 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그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리한 수준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한번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발표한 통계인데 지금 이 집값이 내 소득에 비해서 살만한 거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상에 100이 정상이에요. 100 밑으로 내려가면 집값이 너무 싼 거고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08년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164까지 갔었죠. 터졌잖아요, 결국. 그리고 이게 서울입니다. 부산은 또 좀 달라요. 이게 지방으로 제가 보여준 거고 이거는 서울이라고 보여준 건데. 위에 파란색이 서울. 네, 파란색이 서울인데 이게 2014년 15년 어디까지 왔어요? 100 밑으로 80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네요. 이때가 집값이 제일 쌀 때였어요. 이때 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시 얼마예요? 144.5. 서프라임 사태에 비해서 못지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버는 소득과 내 집값과 이거를 비교하는 거를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 대비 집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보면 지금 집값 무지하게 비싸고요. 이게 사실은 서울의 부동산 사이클이 있었어요. 수도권에. 수도권이 여기 이때가 카드 대란 이후에 죽었다가 이때 부동산 경기 심각하게 안 좋았죠. 이때 제가 용인의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난 거를 샀는데 그러나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중대형 아파트가 여기 무지하게 뛰었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터지고 박살났다가 서울의 부동산 서울 수도권 경기가 다시 올라타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지방은 수도권이 터질 때 지방은 올랐어요. 서울이 여기 서울 수도권이 오를 때 지방은 안 올랐었어요. 버블 세븐 때. 그러네요. 안 올랐지. 모양으로 그렇잖아요. 안 올랐어요. 근데 여기 수도권이 터질 때 요때 지방은 사이클이 들어와서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요때는 지금 벌써 이미 침체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다가 이게 꺾였는데 요 그래프는 좀 다르긴 한데 꺾여서 여기서 한번 꺾였거든요, 원래는. 지방이 여기서 터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정부 정책에서 따라 올라서 사실 지방 경기도 지금 따라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요 그래프는 좀 다른 그래프. 그거 그대로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대충 모양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서울과 같은 모양의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뒤에 보시면 나와요. LCT 가격 올라간 거 보세요. 이게 제가 많이 보는 제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보는 통계를 지금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에 가계의 부채 부담 두 가지 다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입 여력 지수 이런 거 봤죠. 이제 요거는 부동산 시장 거를 보는 거예요. 앞에는 금융을 본 거고 여기 시장을 보는 거고. 요건데 이 벌집 순환 모형인데요. 여기 밑에가 이게 거래량이에요. 여기가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 여기에 거래량도 없고 가격이 낮으면 이건 불황이죠. 여기가 거래량도 많고 가격도 높아요. 여기는 호황이죠. 어떻게 가냐면 역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부동산 경기 사이클. 여기가 2013년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이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가격도 낮고 거래량도 낮잖아요. 그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송환 장관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어요. 제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왜 좌우로 움직인다 그랬죠. 부양책 내놓으면 나왔다가 거래량 늘었다가 가격은 안 올라요. 부양책에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거래가 또 줄었다가 나오면 또 다시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여기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유럽 재정 위기를 벗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제책이 나와요. 옆으로 움직이죠, 또. 이 옆으로 움직이는 모양 나오는 게 전부 다 따져보시면 이게 다 규제책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제 엿보는 거군요. 규제를 나오면은. 규제 나오면 옆으로만 움직여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러다가 실제로 먹히는 규제 같으면 이게 밑으로 꺾이고 안 먹히는 규제 같으면 다시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이 현재 2013년 이후에 여기까지 쭉 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저기 부동산 전세 대책 나왔을 때고, 요번에 이사 대책 나오면서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사 대책 나오면서 아마 좀 여기쯤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단기에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정부 규제책 나오면 시장이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장기에는 시장이 이기는 정부 없다. 장기에는 시장이 좋아져야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여기 호황기의 끝에 와 있어요. 호황기의 끝에서 침체 진입기로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격은 무지하게 높은데 거래량이 잠깁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요. 이러면 침체 진입기예요. 2월 달에 확 줄었다고 확 줄었죠. 근데 그 2월 달에 줄은 게 정부 대책의 영향인데, 저게 영향이 계속 약발이 받으면 침체기 진입을 할 거예요. 약발을 안 받으면 다시 일로 올 거예요. 네. LH가 지금 뭐 복병이 터져가지고 저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좀 가라앉는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 공급을 늘려놓으면 시장이 가라앉죠. 근데 이 공급을 이번에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LH 사건이 터져가지고 공급을 제대로 해줄 수 있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수긴 한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온 거는요, 여기서 나온 규제책은 이건 먹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높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먹히고 이런, 그냥 여기 사실 규제만 있었으니까 쫙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지점이니까. 가격이 무지하게 높으니까. 먹힐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거는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이제 분화되면서 세대수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경도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물론 장기적으로 뭐 다른 데보다 덜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동경도 박살났어요. 동경도 빈집이 10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매크로하게 보시고,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야지. 부동산은 마이크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마이크로하게 보는 거는 어디에 집을 고를까, 몇 살 안에 산다, 그건 매크로로 결정을 하고, 근데 어디에 살까 할 때 마이크로 분석을 합니다. 네. 자, 이거 좀만 더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시죠. 여기 이제 이거 보세요.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에요. 이게 전세 가격 지수고, 이게 이제 비율이거든요. 이게 전세가인데, 전세가 요거 마지막에 정부가 2+2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돌아선 거예요. 그죠? 매매가 전세가 비율을 보시면 요때가 사실은 갭 투하기가 제일 좋을 때예요.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니까,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금 77%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갭 투하기가 굉장히 쉬울 때예요, 저 때가.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도 집값이 좀 올랐어요. 그 갭2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잖아요. 상투를 잡아요. 제가 이게 갭2의 요령을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갭2는 보통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시면 이건 하기가 쉬운 거지 할 때는 아니에요. 갭2는 어제는 일반적으로 매매가 전세가 비율의 평균은 한 60% 정도 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 60% 선이에요, 저기가. 60% 정도가 적정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고,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전세가가요. 네. 그럼 집값이 밀려 올라가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둘 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을 고점에 산다 이거죠. 그렇죠. 위에 가면 고점에 사는데, 정상적으로 60% 정도나 그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요때가 그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제일 안 좋을 때 요때예요. 요때 보시면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55%에 근접해가지고, 요때보다는 집 사기가 힘들어요. 돈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요때가 집값이 쌀 때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갭2는 저럴 때 들어가야 돼요. 부담은 좀 더 커요.
근데 갭2는 저때 돈을 더 집어넣고 집값이 쌀 때 들어가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전세가 올라오잖아요. 전세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전세를 올려서 내가 집어넣던 돈을 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럴 때 들어가면은 앞으로 오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또 금방 팔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갭2를 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냐? 이럴 때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괜찮은 게 집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쌀 때 들어가라.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예를 들면 70%라고 쳐요. 그러면 집 사는데 예를 들어 10억짜리면 7억에 전세 놓은 거잖아요. 네. 3억 주고 산 거예요. 갭2는요 계속 집값이 올라갈 때 사야지 집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면 그 다음에 망하는 일이에요. 근데 10억에 사고 전세는 7억인데 집값이 7억으로 떨어져. 그럼 내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네. 집 팔면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돈 주면 끝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쌀 때 갭2를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갭2 하는 건 먹을 것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갭2가. 네. 갭2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주식은 우리 신용 100% 쓰면 시쳇말로 좀 나쁜 얘기하면 저는 미쳤네 이러잖아요. 신용 그렇죠. 100%. 미수, 신용. 위험해 보이죠, 되게. 다 위험하잖아요. 부동산 갭2는요. 신용 비율 300%, 400% 쓰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죠. 내 돈 3억 넣고 7억을 빌린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갭2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럴 때가 갭2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그래 들어가도 돼요. 이럴 때까지는. 근데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갭2는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지방을 한번 보시죠. 네. 똑같은 벌집 순환 모양입니다. 이게 지방은 이제 먼저 한번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집값이 쫙 올라갑니다. 지방 올라가죠. 여기서 한번 꺾여요. 네. 한번 꺾였어요. 여기서 지방이 내려가는 거였었어요. 계속. 그런데 다시 돌아서 올라칩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초반에 나온 부동산 규제책의 영향이에요. 계속 규제책이 나오면서 공급 축소에 우려가 생겼고 그래서 꺾여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수도권의 그 상승 대열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장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도 제일 크다는 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승의 높이와 상승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지난번에 버블7만 올라가는데 이번엔 전국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국이 신고가예요.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 9년에 샀을 때 3억 중반에 샀고 2013년에 살 때도 3억 중반에 샀거든요. 그게 다 12억이에요 지금. 얼마 몇 프로 난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한 3배, 4배. 근데 거기만 그렇게 났냐? 전국이 다 그렇게 나버렸어요. 안 그런 데가 없어요. 다 3배, 4배예요. 그리고 다 3배, 4배 올랐고 그 서울 수도권만 오른 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한꺼번에 다 올라버렸고 이거 꺼지면 얼마나 꺼지겠어요. 무섭게 꺼집니다. 이거 꺼지면. 그래서 이번 장은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아무도 실제로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장이에요 지금 부동산 장은. 근데 지방도 이제 전세가 매매가 비율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건 넘어가시고.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불안한 상태다. 그리고 2+2 대책 때문에 여기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가격 올라가고. 근데 지금 또 그 뭐죠 다주택자에 대한 그 과세가 엄청 네. 세졌기 때문에 갭 투자는 이제 뭐 생각도 못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깨지면 그거 계속 갈까요? 다시 이제 완화 대책이 정권 나온다. 바뀌고 부동산 깨지면 다주택자 규제 계속 갈까요? 하긴 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돼요. 하더라고요. 아니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에 종부세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 대단했죠 부동산 규제가. 지금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내놨던 이분들의 밑에 그 당시에는 조수였던 분들이 이제 사수로 올라와서 이번에 한 거잖아요. 네. 똑같은 배열을 같이 하는 정책인데 그때 뭐 지금 기억해 보시면 뭐 김태동 교수의 신오적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 김지아 시인의 오적을 빗다 가지고 신오적 이런 걸 썼는데 이게 경실련의 경제정인가 하는 책에 쓰여서 아주
회자되던 당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적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동산 공개념 얘기하고 막 나 DJ 정부죠. 막 얘기하고 그러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 했는데 부동산 가격 꺼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됐어요? 종부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다시 부활을 했죠. 다음 정부 돼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비싼 가격이 유지되면 그냥 놔둘 수는 있는데 떨어지면은 다 없어지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갭 투자할 기회는 다시 오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인데 매매 전세 비율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이 대책이 2+2 대책 때문에 그런데 저 2+2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4년 살 수 있는 전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그 전세가 공급이 전세가 줄어들고 반전세가 늘고 이게 지금 전세가 공급이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다음번에 갭 투자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전세가 공급이 줄기 때문에 전세값이 비싸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비싸게 형성되면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그럼 전세 내놓으면 풍기죠. 요즘 전세 풍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하고 전세가 간의 격차가 사실은 더 좁아질 수 있다. 이제 그 100% 전세가 이제 주였는데 이제 월 반전세 반전세도 이런 있고 게 아예 월세도 아예 있고 월세도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전세 나오면 귀하니까 귀하죠. 몸값이 올라간다. 올라가죠. 그래서 요 다음번에 근데 전세 가격도 부동산 경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전세가도 같이 떨어져요. 집값하고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요때는 갭 투자하기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갭 투자하기가 앞으로는 좀 더 용이한 세상으로 간다. 갭 투자는 전세 끼워가지고 묵은지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회는 요 다음을 보셔라. 지금 집 살 사람,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늦출 수 있으면 요 다음으로 늦추셔라. 그리고 아예 집이 하나도 없는 분, 집 장만을 해야 되는데 한 돈 1억 들고 있다. 한 2억 들고 있다. 그건 조달 가능하다 그러면 요 다음엔 갭 투자로 해서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좋을 때 한 번 팔면 3억, 중반에서 이게 12억 가면 한 번 팔면 내 돈 손에 쥐잖아요. 그 다음에 집 살 때는 집값 떨어질 테니까 그냥 사서 들어가시면 돼. 한 사이클 2번만 타면 내 집 장만합니다. 돈 한 1억, 2억 들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거꾸로 쪽박 차는 타이밍이다. 자, 여기까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흐름상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예, 하나의 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